실리콘밸리의 한 컨설턴트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15년간 미국 기술의 우위를 당연하게 여겼던 그가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 테슬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첨단 기기들의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 전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혁신의 새로운 중심지가 탄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하러 오고 일본조차 부러워하는 그 기술력.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여정과 충격적인 깨달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그레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에서 MBA를 마친 후 실리콘밸리에서 15년째 테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전략부터 애플의 아이폰 혁신, 테슬라의 전기차 로드맵까지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의 미래를 설계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만 200개가 넘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전환부터 메타의 메타버스 전략까지 모든 걸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은 제 15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미국 기술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 서밋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제가 3,000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발표하던 중이었어요. 15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기술의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던 중 뭔가 이상했어요. 앞자리에 앉은 아시아계 남성의 표정이 묘하게 비웃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제가 아이폰의 혁신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보였어요. 그때 그 남성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질문을 받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의 첫마디가 제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방금 언급한 기술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폰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만들고 배터리 기술은 LG화학이 개발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나온 곳이 한국의 구미라는 도시라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한순간에 의심받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반박하려 했어요. 그건 단순한 협력 관계일 뿐이고 핵심 기술과 설계는 여전히 미국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남성은 정말 그런지 의문스럽다며 제가 구미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구미라는 도시 이름조차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토록 자신했던 미국 기술의 우위가 실제로는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어수선하게 끝났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삼성전자에서 10년간 일했던 김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구미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실리콘밸리로 어떻게 전해지는지 직접 봤다고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제게 한번 직접 구미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 기술이 정말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될 거라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곧바로 스탠포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멘토인 엘버트 장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엘버트 장 교수는 실리콘밸리 산업 분석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30년간 실리콘밸리의 모든 변화를 지켜본 분입니다.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이미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어제 그 컨퍼런스 영상을 이미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제 얼굴이 심상치 않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구미라는 도시, 그리고 미국 기술이 실제로는 그곳에서 나온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며 저를 앉히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엔 너무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기밀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기술 협력 현황이었거든요. 애플의 아이폰 디스플레이 기술, 테슬라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구글의 스마트폰 센서 기술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구미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자랑하는 기술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구미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구미에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들의 핵심 연구소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제품에 들어간다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럼 실리콘밸리는 뭘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교수님은 마케팅과 브랜딩이라고 답하셨어요.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도 뛰어나지만 하드웨어 기술, 특히 제조 기술은 이미 한국이 압도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반도체 제조 기술의 발전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였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2-3년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죠. 교수님은 솔직히 말하면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진들은 다들 알고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애플이 매년 한국에 지불하는 부품비가 600억 달러가 넘고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협력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교수님께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미에 가보고 싶다고요. 교수님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게 될 것들은 제 모든 선입견을 뒤바꿔 놓을 거라면서요. 그 순간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한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인천행 항공편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한국, 그것도 구미라는 생소한 도시로 가는 길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면?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컨설턴트가 한국 구미에서 뭘 배우러 가느냐며 어떤 이는 대놓고 비웃었어요. 톰 워커 부사장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냥 협력업체들이 있는 거지. 뭐 대단한 게 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엘버트 장 교수가 보여준 자료들, 그리고 김민수 씨의 확신에 찬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더 이상 무지한 채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제가 찾고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 최첨단 교통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디지털 기술들. 미국과는 다른 차원의 효율성이었어요. 심지어 공항 화장실까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KTX를 타고 대구로 이동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를 실감했습니다. 미국의 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좌석도 편안하고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연결되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은 삼성전자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구미로 간다고 하니 정말 놀랄 거라고 했어요. 구미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대구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구미로 향했어요. 시내로 들어서자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굴뚝들과 현대적인 공장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첨단 연구소들과 IT 단지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구미는 거대한 첨단 산업 도시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로고가 새겨진 거대한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마치 실리콘밸리의 쿠퍼티노나 마운틴뷰를 보는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분은 구미가 정말 대단한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 세계로 나간다면서 제가 쓰는 아이폰도 여기서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보니 구미는 대부분이 기술 관련 기업들이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미에만 300여 개의 전자 부품 회사들이 있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된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구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엄청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구미는 한국 전자산업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곳이 한국판 실리콘밸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1970년대부터 전자산업단지로 조성되어 50년 넘게 발전해온 곳이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과연 내일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여기가 정말 대단한 곳이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만 하루에 몇십만 대의 스마트폰이 나온다면서 그것도 최신형 모델들이고 애플 아이폰도 상당 부분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놀라움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사용하는 아이폰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다니요. 산업단지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물들이 최첨단 설비로 가득했죠. 먼저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을 견학했어요. 공장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영호 과장님은 이곳에서 갤럭시 시리즈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핵심 부품들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고 아이폰. 화면에 보이는 선명한 색감이 바로 이곳 기술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보니 정말 경이로웠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확성과 속도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본 어떤 시설보다도 뛰어났어요. 김영호 과장님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투자해왔고 특히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자부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곳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면서 구글, 페이스북, 심지어 테슬라까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신봉해왔던 실리콘밸리의 기술 우위가 실제로는 이곳 구미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LG 디스플레이 구미 공장을 방문했어요. 박민정 연구원은 LG가 개발한 플렉시블 OLED 기술이 아이폰 X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한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애플은 설계와 소프트웨어는 훌륭하지만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은 LG가 훨씬 앞서 있다고 했어요. 실제 생산 현장을 보여줬는데 거대한 기계들이 유리기판 위에 미세한 회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했죠. 한 장의 유리에서 수십 개의 스마트폰 화면이 나오고 전 공정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불량률은 0.1% 이하라고 했어요. 이 정도 품질 관리는 세계에서 LG밖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실리콘밸리가 자랑하는 혁신이 실제로는 이곳 구미의 제조기술력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 저녁에는 구미의 중소기업들을 둘러봤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었는데 그들의 기술력도 대단했어요. 한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는 직원이 50명밖에 안 되지만 아이폰 카메라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실리콘밸리 어떤 회사도 이만큼 정밀한 카메라 모듈은 못 만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터치 센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가 이 회사 터치 센서를 사용하고 애플도 삼성도 모두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구미는 단순한 제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였어요. 이튿날, 저는 구미의 연구개발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구미 캠퍼스를 방문한 건데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이준호 박사였어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20년 경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리콘밸리와 비교했을 때 이곳의 경쟁력을 물어보니 속도와 정확성에서는 구미가 앞서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력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반도체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 칩 하나에 1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건데 현재 이 기술을 가진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뿐이라고 했어요. 인텔도 퀄컴도 아직 이 수준은 못 따라오고 설계는 할 수 있어도 실제 생산은 삼성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박사의 연구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거대한 스크린들과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사님은 보통 하루에 16시간씩 연구하고 주말도 없지만 재미있어서 힘든 줄 모른다고 했어요.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으로 만난 분은 최현정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OLED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죠. 애플이 OLED를 도입할 때의 과정을 물어보니 애플에서 직접 찾아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스펙을 만족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이었거든요. 색 재현율 100%, 명암비 100만 대 1, 그리고 10년 사용해도 번인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팀이 밤낮 없이 연구해서 결국 해냈고 그래서 아이폰 X부터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라고 했습니다. 최현정 수석은 실제 테스트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말 놀라운 화질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본 어떤 디스플레이보다도 선명하고 생생했죠. 오후에는 젊은 엔지니어들과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김태현 연구원은 KAIST 전산학과를 나와 스마트폰, 카메라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카메라 AI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이고 실제로 갤럭시에 들어가는 카메라 AI는 모두 삼성이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김태현 연구원은 자신의 작업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이 AI는 사진을 찍는 순간 1000가지 조건을 동시에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빛의 양, 피사체의 움직임, 배경의 복잡성까지 모든 걸 고려한다고 했어요. 실제 데모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조건에서도 완벽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리콘밸리로 전해지는지 물어보니 구글이나 애플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해가지만 삼성이 직접 개발한 최신 기술은 보통 2-3년 후에나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 말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2-3년 뒤처져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녁에는 구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성민 팀장을 만났어요. 포항공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그는 직원이 20명인 작은 회사지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터치 센서 기술인데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할 때 반응하는 그 기술이 이 회사 기술이라고 했어요. 박성민 팀장은 자부심에 찬 표정으로 실리콘밸리 어떤 회사도 자신들만큼 정밀한 터치 센서는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삼성도 모두 이 회사 제품을 쓴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특별한 점을 물어보니 끈기라고 답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정신이 있고 팀워크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그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끝없는 열정,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짜 혁신의 DNA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구미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실리콘밸리로 전해지는지 말이에요.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담당 한영의 이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하버드에서 MBA를 받은 그분은 오랫동안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협력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구미의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물어보니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영의 이사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애플, 구글, 테슬라 모두 삼성과 비밀 계약을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인데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마케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넘어가는지 물어보니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카메라 모듈, 터치 센서 등 거의 모든 하드웨어 기술이라고 했어요. 한영의 이사는 실제 계약서를 보여줬는데 물론 중요 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만 애플이 삼성에게 지불한 기술료가 5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공개된 부분만이고 비공개 계약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의 모습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오후에는 LG화학 구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준석 연구소장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은 거의 대부분 LG 기술이라고 했어요. 테슬라가 배터리 혁신의 선두주자라고 들었다고 하니 그건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배터리 셀 제조 기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심지어 충전 기술까지 모두 LG가 개발한 것이라고 했어요. 김준석 연구소장은 실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배터리를 보여줬어요. 이 배터리는 1000km를 갈 수 있고 10년 사용해도 성능이 90% 이상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어떤 회사도 이런 배터리는 못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테슬라는 뭘 하는 건지 물어보니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그리고 브랜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LG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LG 공장에 직접 왔다고 했습니다. 더 빠른 기술 이전을 요청하면서 그것도 극비로 언론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왔다고 했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일론 머스크까지 이곳 구미에서 기술을 배워가고 있었다니요. 저녁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팀과 협력하고 있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방문했어요. 이민호 대표는 KAIST 전산학과를 나온 분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최적화 기술이 안드로이드에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글에서 자체 개발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한국의 작은 회사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구글이 사들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민호 대표는 실제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작년에만 자신들 기술을 20억 원에 팔았는데 구글은 이것을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발표한다고 했어요. 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는지 물어보니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철저히 숨긴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실리콘밸리의 우위가 사실은 이런 숨겨진 협력관계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마케팅과 브랜딩의 천재였지만 실제 기술력은 이곳 구미가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구미에서의 넷째 날,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잠시 기술과 기업을 떠나 한국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구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어요. 도시의 첨단 기술과는 대조적인 평온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과 작은 집들,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시냇물까지.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마을 어귀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박철수 사장님이었어요. 60대 중반의 친근한 분이셨습니다. 외국인이 이런 곳까지 어떻게 왔냐고 하시길래 구미에 일 때문에 왔다가 시골 구경하는 거라고 했어요. 박철수 사장님은 삼성이나 LG 관련해서 온 것 같다면서 이곳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을 젊은이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 있다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자녀분들도 그런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큰아들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하고 둘째는 작은 부품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둘 다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불평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박철수 사장님의 말에서 한국인의 특별한 정신을 느꼈어요. 자녀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물어보니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교육과 기술로 이만큼 발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박철수 사장님이 집으로 초대해줬어요. 사장님의 부인인 김순자 여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손님이 멀리서 왔는데 한국 음식을 드셔보라고 하시는 김순자 여사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을 이렇게 환대해 주다니요.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순자 여사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고 누가 힘들면 모두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보다는 팀의 성공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실리콘밸리는 개인의 성공과 경쟁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협력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80세의 이정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살아온 분이었는데 한국인은 끈기가 있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정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정신이 지금의 기술 발전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니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들이 밤새워 연구하는 것도 같은 정신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서 한국 혁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와 인내심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청년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20-30대 젊은이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에도 스타트업을 만들어보자는 의견부터 기존 대기업과 협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어요. 젊은이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30대 초반의 김민준 씨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작은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데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부심이 크냐고 물어보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팀워크라고 했어요. 10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실리콘밸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실리콘밸리는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지만 한국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끈기, 그리고 공동체 정신에 깊이 감동했어요. 바로 이런 문화가 구미의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개인의 천재성보다는 집단의 지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였던 겁니다. 구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이 너무 강렬해서 잠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땠냐고, 그곳에 정말 대단한 게 있었냐고, 한국 여행은 재미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그냥 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온 거였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며칠간 제가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들, 동영상들, 그리고 수많은 메모들을 다시 살펴보니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테크 컨퍼런스인 미래기술 서밋이 열렸어요. 저는 그곳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발표를 할 생각이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발표 당일 컨벤션 센터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 경영진들, 투자자들, 언론인들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단상에 올라선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모든 발표와는 다른 의미였거든요. 평소처럼 자신 있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청중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의 구미라는 도시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웠다고 했어요. 스크린에 구미 산업단지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아이폰, 갤럭시, 테슬라, 전기차의 핵심 기술들이 실제로는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15년간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그것은 제가 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애플의 디스플레이 기술,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구글의 하드웨어 기술. 이 모든 것이 한국 구미에서 개발되고 있었다고 했어요. 실제 공장 영상들과 인터뷰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자랑하는 것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어떤 이들은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어떤 이들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고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구미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기술의 우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협력 정신이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과 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개인의 성공보다는 팀의 성공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제 발표가 끝나자 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에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미국의 기술 우위를 맹신하지 않게 되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적 깨달음 이상의 것을 줬어요. 진정한 혁신은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협력이 경쟁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구미에서의 그 일주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